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챔프. 오늘 천국의 섬 증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영원한 증도의 어머니. 우전리에서 중동리 방향으로 갯벌을 따라 이어진 해안도로를 달리다 보면 오른쪽에 소나무가 우거진 아담한 공원이 하나 등장한다. 이 공원 이름이 솔무등 공원이다. 야트막한 공원 산책로에는 몇 가지 운동기구가 놓여 있고 발지압을 할 수 있는 자갈길도 깔려 있다. 여름에는 정자에 앉아 바다와 갯벌을 바라보며 한나절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솔무등 공원 끝자락 부근 마을 입구에 다다르면 고 문중경 전도사 순교비라고 적힌 이정표를 발견할 수 있다. 여기가 바로 문중경 전도사의 묘가 있는 자리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묘소 중앙에 커다랗게 세워진 비석에는 도서 복음의 어머니 고 문중경 전도사 순교지라는 글이 새겨져 있고 그 아래에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이 적혀있다. 누가 가져다 놓았는지 하얀 백합 한 다발이 놓여 있었다. 오른쪽에는 돌로 만든 성경책이 있는데 그 안에는 고 문중경 전도사님은 으로 시작하는 문중경 전도사의 일대기가 빼곡하게 쓰여있다. 이 일대기의 자수는 정확하게 1600자다. 2003년 5월 1일 비문이 완성되기까지 순교기념사업회 관계자들과 증도교회 목회자들은 글을 쓰고 지우고 바꾸고 다듬기를 수백 번도 더했다고 한다. 돌로 된 성경책 밑에는 문중경 전도사를 가운데 두고 양쪽에서 공산당들이 총을 겨누고 죽창으로 찌르는 모습이 조각되어 있어 그날의 처참했던 장면을 떠오르게 했다. 왼쪽으로 가면 1950년 순교 이후 순교 현장에 처음 세워졌던 순교비가 있다. 지금은 글씨가 다 지워져 무슨 말인지 알아볼 수 없게 닳아버렸지만 문중경 전도사 순교의 역사를 60여 년 세월 동안 묵묵히 증언해 온 표식이다. 원래 문중경 전도사의 묘는 증동리 교회 뒷산 꼭대기 부근에 있었다. 너무 멀고 험해서 한번 찾아가려면 무척 힘들어 2005년 2월 19일 지금의 장소를 마련해서 이장했다. 묘는 십자가 모양을 새긴 사각형 돌 아래 모셔져 있다. 여기 도서의 영혼을 사랑하시던 문중경 전도사님이 누워 계시다. 후에 세워진 낡은 비석 하나에는 이런 글이 쓰여 있었다. 빈한 자의 위로되고 병든 자의 의사, 아이 낳는 집의 산파, 운명 퇴치 미신타파의 선봉자, 앞에 지도, 인자, 자은, 암태, 안좌 등지의 복음전도, 진리, 증동리, 대초리, 방충리, 교회 설립 모든 것을 섬사람을 위하였고 자기를 위하여는 아무것도 취한 것이 없었다. 그대의 이름에 하나님의 은총이 영원히 깃들기를. 우리들의 어머니 문중경 전도사를 위하여 감사의 충만한 지도 증동리 교회. 1950년에 세워진 비석이 낡아 잘 보이지 않자 1964년 10월 6일 증동리 교회 사람들은 다시 비석을 만들면서 자신들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였다. 유리한 문장은 아닐지라도 한 사람에 대해 이렇게 고운 정성을 다 바쳐 진솔하게 마음을 표현한 글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가슴속까지 울컥하게 만드는 아름다운 비문이다. 순교지 주변은 잔디가 곱게 깔려있고 벚나무, 동백나무, 소나무 등이 잘 심겨 있으며 양쪽에 의자와 탁자가 한 개씩 마련되어 있어 지나가다 누구나 앉아 기도하거나 쉬었다 갈 수 있게 되어 있다. 순교지 바로 앞에 있는 도로가 문중경 전도사가 순교당한 바로 그 현장이다. 옛날에는 순교 현장에 십자가가 새겨진
큰 바위 하나를 가져다 놓았는데 해안도로가 나면서 바위는 없어졌고 지금은 도로만이 이어져 있을 뿐이다. 증도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 오늘날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된 데는 증도의 어머니로 불리는 위대한 순교자 문중경 전도사가 있었다. 그분은 한국 교회의 거목이며 세계 순교사의 맨 앞 페이지에 기록되어야 할 커다란 획이고 무기력증에 빠져있는 현대 크리스천들을 일깨울 스승이자 여성 목회자 리더십의 교과서다. 문중경 전도사의 순교 신앙을 기리고 본받기 위해 증도에는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순교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목회자 단체나 장로협의회, 남여성교회, 청년회, 중고등부, 어린이들까지 힘을 짜서 증도를 찾는다. 문중경 전도사 순교지 바로 앞은 드넓은 갯벌이다. 갯벌 저편에는 시원한 바다가 있다. 갈매기 날아다니는 지평선을 바라보며 저녁 노을을 맞이하거나 불 켜진 해안도로를 따라 짱뚱어 다리까지 산책을 하는 것도 색다른 경험이다. 증도를 처음 찾던 날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빨간 지붕과 하얀 십자가가 아름다운 우전리 교회에 들렀다. 토요일 오후 교인들이 나와 청소를 하느라 바쁘다. 젊은이들이 몇 명만 있어도 좋으련만 백발에 허리 굽은 할머니들 뿐이었다. 가끔 조금 젊어 보이는 아낙네도 50살은 훌쩍 넘은 듯 했다. 할머니들은 저마다 바쁘게 손을 움직였지만 힘든 기색은 없었다. 그중 한 할머니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네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청소 힘들지 않으세요? 안 힘들어. 기쁘제? 아직 쌩쌩하단께? 증도의 교회가 왜 이렇게 많은 건가요? 아, 그거야 다 우리 문중경 전도사님 덕분이지. 문중경 전도사님 덕분에 증도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말씀인가요? 그렇다니까. 우리는 전부 문중경 전도사님 때문이 예수 믿고 천당 가게 된 사람들이요. 막힘없는 대답이었다. 그리고 전혀 꾸미거나 생각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즉각 튀어나온 순도 100%의 진실이었다. 당연한 걸, 뻔한 걸, 누구나 다 아는 걸 괜히 물어본 사람만 멋쓱해졌다. 문중경 전도사는 1950년, 지금으로부터 60여 년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아직도 증도 사람들 가슴 속에는 영원한 어머니로 생생하게 살아있었다. 친부모도 돌아가신 지 몇십 년이 지나면 자식들 기억에서 서서히 잊혀지고 묘소를 찾는 일도 뜸해지는 게 세상 인심인데 돌아가신 지 60여 년이 넘은 한 여인을 온 마을 사람들이 이토록 잊지 못하고 기리며 늘 묘소를 찾아 눈물 짓고 기도한다는 것은 불가사의할 정도로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해마다 3월 11일이면 증동리 순교지에서는 어김없이 문중경 전도사의 추모식이 열린다. 그날이 주일일 경우에는 다음날 추모식을 갖는다. 문중경 전도사는 1891년 2월 2일 생이지만 음력으로 추모식을 치를 경우 매년 날짜가 바뀌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대로 기억하기 어려워 양력으로 다시 계산해서 3월 11일로 정한 거라고 한다. 교회를 나와 숙소로 돌아가 바다 위로 떠오른 달을 쳐다보았다. 문중경 전도사의 얼굴과 우전리 교회에서 만난 할머니 얼굴이 번갈아 떠올랐다. 증도 사람들의 얼굴은 한결같이 정겹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라도 사투리에 개미가 있다는 말이 있다. 한없이 깊고 소박하고 감칠맛이 있다는 말이다. 증도가 딱 그랬다. 개미가 있는 마을, 개미가 있는 사람들, 증도는 그런 섬이었다. 제2장 결혼 첫날부터 과부가 되다. 여자로 태어난 죄. 문중경은 1891년 2월 2일 전라남도 신안군 암태면 수곡리에서 문재경씨의 셋째 딸로 태어났다. 암태면은 증도 아래 자은도 옆에 있는 섬 암태도를 가리킨다. 암태도는 증도보다 조금 큰 섬으로
돌이 많이 흩어져 있고 바위가 병풍처럼 둘러싸였다고 해서 암태도라 불리게 되었다. 1896년 지도군이 신설되면서 지도군에 소속되었다가 1914년 지도군이 폐지되자 다시 무안군으로 편입되었고 1969년 신안군의 신설과 더불어 신안군에 소속되어 오늘날에 이른다. 비록 외진 섬이지만 소녀 문중경은 할아버지가 진사였기 때문에 넉넉한 양반 가문에서 귀염을 독차지하며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낼 수 있었다. 어려서부터 그녀는 유순한 성격이었으며 남달리 총명한 아이로 주목을 받았다. 마음씨가 고왔던 그녀는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있지 못하고 꼭 뭐라도 도와줘야 직성이 풀렸다고 한다. 하인들에게도 인정을 많이 베풀어 마음씨 고운 주인댁 따님으로 불렸다. 이런 그녀를 부모님과 조부모님은 지극히 사랑하며 아꼈다. 머리가 좋고 지혜로웠던 그녀는 호기심이 많았으며 남자들처럼 글을 배우고 공부를 하고 싶어했다. 하지만 서당은 남자들만 가는 곳이었다. 여자들은 서당 근처에 얼씬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어머니 곁에서 바느질이나 배우면서 집안 일에만 호기심을 쏟는 게 어린 시절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였다. 한 번은 오빠들이 공부하는 책을 몰래 들여다보면서 공부를 해보려 했지만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 혼자 힘으로는 뭐가 뭔지 도무지 알아내기가 힘들었다. 그저 흰 것은 종이요 검은 것은 글자일 뿐이었다. 당시 나라 안팎의 정세는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었다. 구한말 일제는 힘없는 조선의 국권을 강제로 빼앗아 나라를 통째로 집어삼키는데 정신이 없었으며 조정은 중심을 잃고 갈기 찢어져 있었고 민심은 어지러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형편이었다. 육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던 섬 사람들이었지만 두세 명만 모이면 서로 소식을 물으며 나라 걱정에 근심이 가득했다. 그 무렵 문중경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세월만 보내고 있는 자신의 처지가 안타까웠다. 글을 배우고 공부를 해서 세상 돌아가는 사정도 알고 싶었고 어른이 되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앞날에 대해서도 뭔가 의미 있는 계획을 세우고 싶었다. 하지만 글 한 줄 읽을 수 없는 입장에서 이런 생각들은 모두 허황된 꿈에 불과했다. 하루는 드디어 작심을 하고 아버지를 찾아갔다. 오랜 시간 망설이던 말들을 결국 아버지 앞에서 다 쏟아놓았다. 아버지, 지도 오라버니들 명기로 글 좀 배우게 해주시오. 당최 글 한 줄 읽을 수 없으니 답답해서 살 수가 없어라. 지가 비록 여자로 태어났지만도 인자 여자도 글을 알아야 하는 시대가 되었어라. 아버지, 지발 지도 글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시오. 이? 삼남 사녀 중 셋째 딸이던 그녀는 평소 부모님께 야단 한 번 맞지 않고 귀여움과 사랑을 받으며 자랐기 때문에 이 정도의 소원은 잘 설득만 하면 기꺼이 받아들여질 줄 알았다. 나쁜 일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글을 배워서 사리분별을 해가며 살고 싶다는데 아무리 여자지만 형편도 넉넉한 양반집에서 한사코 일을 막을 이유가 없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온화했던 아버지 표정이 순간 잔뜩 일그러지면서 불효령이 떨어졌다. 무엇이요? 아따, 밥 먹여주고 옷 입혀주고 편히 살게 해주시면 됐지. 시방 이게 무슨 말이요? 착하고 똑똑해서 예뻐라 했더니 이제 아예 애비 상투 꼭대기까지 올라가려고 그러는겨? 가시네가 살림 배워서 잘난 서방 만나 시집가면 그만이지 뭐 할라고 글을 배워? 다시는 내 앞에서 그딴 야그 꺼내지도 말란께. 자고로 안타기 울면 집안이 망한다고 했다. 열심히 살림 배워 싸게 시집갈 생각이나 하거라. 썩 물러가란께. 그녀는 울면서 방을 뛰쳐나왔다.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왜 여자는 글을 배우면 안 된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살림 배워 시집이나 가는 게 여자의 인생이라니 기가 막힌다. 평소 인자하기만 했던 아버지였기에 그토록 귀여워하던 딸 자식의 작은 소망 하나를 들어주지 않고 호통만 치는 야박한 태도에 섭섭한 마음이 한없이 밀려들었다.
그때만 해도 남존 여비 사상은 절대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사람들 생각 속에 깊게 뿌리박혀 있었다. 경성도 마찬가지였는데 하물며 남도의 작은 외딴 섬에서야 말할 것도 없었다. 그 시절 선교사로 들어와 있던 서양인들의 눈에 비친 조선 여성들의 모습은 실로 처참했다. 조선의 여성들은 가난과 질병, 무지와 고통 속에 시달리고 있었다. 조선 여자들은 대체로 아름답지가 않다. 나는 그들을 누구 못지않게 사랑하고 내 형제처럼 여기는 사람이지만 그 일은 털어놓아야겠다. 슬픔과 절망, 힘든 노동, 질병, 애정결핍, 무지, 그리고 수줍음 때문에 상처투성이가 되었다. 그래서 25이 넘은 여자에게서 아름다움 비슷한 걸 찾는 건 헛일이다. 릴리어스 홀튼 언더우드 여사가 본 조선 여성에 대한 고백이다. 또 캠벨 여사는 이런 증언을 남겼다. 조선 여성은 4계급으로 나눌 수 있다. 양반, 중인층의 여성, 무당과 나인들, 노예들과 점쟁이들이다. 이들 계급의 경제 상태는 다르다. 즉 이들 중 낮은 계급에 있는 여성들은 일본이나 중국에서의 동일한 계층 여성들과 비교도 안 되게 가난하고 거칠다. 그들의 옷은 더럽기 짝이 없다. 이 여성들은 아무런 기쁨이 없으며 며느리가 들어올 때까지 힘든 일을 해야 한다. 그녀들은 30대에 벌써 50대처럼 보이며 40대 이미 이가 거의 빠져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성을 위한 교육기관은 전무했다. 간혹 상류층 여성들이 집에서 한문교육을 받는 경우가 있기는 했지만 글을 읽을 줄 아는 여성은 1000명에 2명꼴밖에 되지 않았다. 그나마 중인 이하의 여성들은 낮에는 논밭에 나가 허리가 끊어지게 일을 하고 돌아와 집 안에서 혼자 가사와 육아를 도맡아야 했으며 밤에는 졸린 눈을 비비며 배틀에 앉아 길쌈을 하고 바느질에 매달려야 했다. 경제적으로는 막중한 책임과 의무가 주어진 반면 교육과 복지로부터는 철저하게 소외당했던 여자들, 조선 여인들에게 여자로 태어난 것은 그 자체로 무거운 죄였다. 그러니 문중경은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누구를 원망하거나 자신의 신세를 한탄해봐야 해결될 일이 아니었다. 여자로 태어난 것이 한없이 원망스러웠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다. 그저 묵묵히 아버지 뜻에 따라 열심히 살림하는 법을 배워나갔다. 그녀가 이때 배운 바느질 솜씨와 살림의 기술은 나중에 그녀 혼자서 생활하게 될 때 더없이 요긴하게 쓰이게 된다. 17살 시집 가자마자 생과부가 되다. 소녀 문중경은 어느덧 아리따운 아가씨로 성장했다. 그녀가 17살이 될 무렵부터 집안에서는 이런저런 혼담이 오가기 시작했다. 집안도 좋은데다가 어려서부터 워낙 착하고 총명하기로 소문이 나 있어 혼담이 줄을 이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행여 홍기를 놓칠세라 허겁지겁 혼사를 서둘렀다. 당시 혼사라는 건 양가 어른들끼리의 약속이었다. 신랑 신부가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서로에 대해 전혀 아는 것도 없는 가운데 어른들이 맺어준 대로 혼례를 치러야 했다. 게다가 여자는 한번 혼례를 치르고 나면 출가 외인이라 해서 죽었어도 시댁 귀신이 되도록 훈육을 받았다. 싫든 좋든 이혼이란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남편은 지도면 등선리에 사는 정기훈 씨의 셋째 아들 정근택이라는 사람이었다. 증도는 1983년 증도면으로 승격되기 전까지 지도면에 편입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문중경 전도사가 시집을 간 시댁은 증도에 있는 등선리라는 마을이다. 나중에 등선리는 대초, 덕정, 화도, 장고와 합쳐져 대초리로 통합되었다. 지금의 대초리가 바로 문중경 전도사가 혼례를 치르고 결혼 생활을 시작했던 곳이다. 1908년 3월 18일 봄날의 꽃보다 더 곱디고 온 만 17살 어린 나이에 시집을 가게 된 그녀는 낯선 환경과 사람들 속에서 쉽지 않은 시집살이였지만 타고난 성품이 워낙 착하고 모난 구석이 없었기 때문에 차츰 시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으며 시댁에 적응하게 되었다. 하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다. 남편 정근택은 결혼 첫날부터 문중경을 아내로 대접하지 않았다. 그녀를 철저하게 외면하고 무시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녀로서는 도무지 영문을 모를 일이었다. 어떤 문제로 다툰 것도 아니고 뭔가 단단히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어 그런 것도 아니었다.
그녀가 여자로서 쳐다보기도 싫을 정도로 못생겼거나 매력이 없어서도 아니었다. 아무 이유도 없이 남편은 그녀를 상대조차 하지 않았다. 그는 일찍이 부잣집 막내 아들로 태어나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과잉 보호를 받고 자란 탓에 매사에 자기밖에 모르는 지극히 이기적인 사람이었다. 머리가 좋고 공부도 많이 해서 똑똑한 사람이었지만 남을 위해 봉사를 한다거나 나라를 위해 희생을 한다는 건 상상해본 일도 없는 우물한 개구리 같은 존재였다. 졸지에 결혼하자마자 생과부가 된 문중경은 참으로 어이가 없고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지만 달리 어떻게 손을 쓸 방법이 없었다. 그저 참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남편은 한 번 집을 나가면 몇 달씩이나 연락 없이 돌아오지 않았다. 그렇게 지내다 보면 남편 얼굴조차 생각나지 않는 날도 있었다. 사람을 볼 수가 있어야 따져 묻기라도 할 텐데 잠시도 볼 수가 없으니 벙어리 냉간스님이란 바로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었다. 문중경은 예수를 믿기 전까지 철저하게 고독하고 외로운 삶을 살았다. 그녀가 겪은 이 말할 수 없이 힘든 고독과 외로움은 다 남자들 때문에 생겨난 것이었다. 시집가기 전 그녀가 가장 하고 싶었던 건 공부였다. 글을 배우고 공부를 해서 세상 이치를 깨우치며 살고 싶었다. 이런 그녀의 소망은 남자들이 만들어 놓은 남존여리의 거대한 장벽에 맡겨 좌절되었다. 거기에 쐐기를 박은 것이 바로 그녀의 아버지였다. 배움의 길 앞에서 깊은 좌절을 맛본 그녀에게 새로운 희망은 결혼이었다. 완고한 친정에서 합법적으로 벗어나 시댁이라는 새로운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 뭔가 그녀가 바라던 일을 이룰 수도 있으리라 기대했다. 남편은 희망을 주기에 충분한 존재였다. 시댁 역시 부잣집이었고 시부모님은 인자한 분들이었으며 남편 또한 배운 사람이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기대마저 처참하게 무너지고 말았다. 남편은 희망은커녕 절망 그 자체였다. 그녀는 스스로를 남편 있는 쇤과부라 부르며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살았지만 어린 나이에 시집와서 남편 사랑은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 외롭고 힘든 나날을 참고 또 참으며 보냈으니 가슴에 쌓인 응어리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일반적으로 아내들은 남편이 사랑스러우면 시댁 식구들에게도 잘하게 되고 남편이 꼴도 보기 싫으면 시댁 식구들도 왠지 보기가 싫어진다. 마찬가지로 남편들도 아내가 예쁘면 처가 식구들에게 잘하게 되지만 아내가 미워지면 처가 식구들 보는 일이 괜히 짜증스럽다. 남편이 아내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밖으로만 놔두는데 어느 여자가 시부모를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싶겠는가. 하지만 그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자기 감정을 추스르고 며느리로서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해나갔다. 시부모도 사랑과 정성을 다해 모셨다. 인정이 많고 자상했던 그녀의 시부모는 며느리 보기만 민망하고 안타까웠지만 말을 듣지 않는 망나니 같은 아들을 어찌해 볼 도리가 없었다. 그저 며느리에게 미안한 마음에 말 한마디라도 더 잘해주고 따뜻하게 사랑을 베풀 뿐이었다.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남편 정근택은 결혼 전부터 이미 딴 여자와 살림을 차리고 있었다. 증거 위쪽에 있는 임자도에 여자를 숨겨두고 틈만 나면 가서 살다시피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부모 성화에 못 이겨 억지로 혼례를 치렀으니 이 얼마나 파렴치하고 무책임한 일인가.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한 문중경은 허울만 본부인일 뿐 소실만도 못한 생활을 이어나갔던 것이다. 새처럼 자유롭게 훨훨 날았어. 텔레비전도 라디오도 인터넷도 없던 시절 제일 무섭고 빠른 것은 입소문이었다. 그리고 이 입소문의 진원지는 단연 아낙네들이 매일 모이다시피 하는 빨래터였다. 빨래터에서 빨래를 하면서 온 동네 대소사를 다 참견하고 남의 진 일을 빠짐없이 입에 올리며 사람들 험담을 늘어놓는 일이 여인네들의 유일한 낙이었다. 문중경의 신혼생활은 당연히 이 여인네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렸다. 17 꽃다운 나이에 시집을 왔으니 닭살이 돋을 정도로 깨가 쏟아지게 살아도 시원치 않을 판에 남편이란 사람은 허구한 날 밖에 나가 얼굴을 볼 수 없을 정도였으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을 것이다. 그런데 소문이 엉뚱한 방향으로 나와버렸다. 문중경이 자식을 낳지 못해서 남편이 정이 떨어져 외도를 한다는 소문이 돈 것이다.
이 소문은 삽시간에 온 마을로 퍼져나갔고 그녀가 빨래를 하러 가거나 물을 길러 다닐 때마다 사람들은 뒤에서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다. 남편이 자신을 무시하고 밖으로만 돌면서 외도하고 다니는 것도 속이 터질 일인데 한술 더 떠서 애 못 낳는 여자로까지 취급을 당하게 생겼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서름에 겨워 목 놓아 울다 지쳐 눈물조차 마를 지경이었다. 하늘을 봐야 별을 딴다고 했건만 신혼 첫날부터 남편에게 철저히 외면당하고 홀로 외롭게 살아가는 여자가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겠는가. 문중경은 그동안 자신을 지탱해왔던 인내의 끈이 탁 풀려버리는 느낌이었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다. 아니, 살 이유도 없었다.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어디에 목표를 두고 살아야 하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그려 구차한 인생 이렇게 사는 것이 뭔 의미가 있겠는가. 여기서 그만 끝내버리자고. 그녀는 생을 포기하기로 결심하고 시부모가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집을 몰래 빠져나왔다. 칠흑처럼 어두운 밤 문중경은 등선히 앞바다를 향해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밀려드는 파도가 발을 적시고 치마를 적시며 올라왔다. 파도 소리와 바닷바람이 막혀있던 가슴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듯 했다. 바다를 향해 더 깊이 들어갈수록 기분이 점점 더 좋아졌다. 인자 걱정 근심 없는 저 세상으로 가는 것이여. 새처럼 자유롭게 홀홀 날아서 순간 발에서 차가운 느낌이 들면서 갑자기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메, 나가 시방 못하고 있는다냐. 아니여, 요렇게 끝낼 수는 없단께. 정신이 번쩍 들었다. 한 발자국도 더 들어갈 수가 없었다. 뒤로 돌아 집까지 정신없이 뛰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젖은 옷과 개흙이 묻은 고무신을 시부모 몰래 빨면서 울고 또 울었다. 이후 몇 번에 걸친 자살 시도는 모두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살 생각보다는 죽을 생각으로 머릿속이 가득 차 있는 동안 그녀의 몸은 망가지기 시작했다. 시름시름 앓더니 이내 자리에 눕고 말았다. 며칠 있으면 낫겠지 싶었는데 병세는 갈수록 악화되었다. 시부모의 정성어린 간호에도 불구하고 마음에서 생겨 몸으로 번진 깊은 병은 좀처럼 좋아지지 않았다. 몇 달을 그렇게 누워있는 동안 머리카락까지 몽땅 빠져버리고 말았다. 누가 봐도 죽을 병에 걸린 모습이었다. 보다 못한 시부모는 소실 곁에서 희낙낙하던 아들을 불러왔다. 남편을 보면 기운을 좀 차릴까 하는 기대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마지막 가는 길에 남편 얼굴이라도 보고 가라는 생각이었는지는 알 길이 없었다. 마지못해 집으로 들어선 남편 정근택은 다 죽어가는 부인에게 다가가 위로의 말을 건네거나 병세를 살피기는커녕 아내 방에 들어오지도 않고 문 밖에 서서 쳐다보기만 했다. 그러더니 퉁명스럽게 한마디 툭 내뱉었다. 아따, 얼마든지 더 살 수 있는 시퍼런 나이에 꼬라지가 다 뒤져불게 생겼구만. 그게 다였다. 자기가 만든 마음의 병 때문에 앓고 있는 아내 앞에서 그가 한 말은 고작 이 한마디가 전부였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가버렸다. 그는 이런 사람이었다. 구제불능, 이 말 외에는 그를 달리 표현할 말이 없었다. 남편이 다녀간 뒤 시부모의 지극한 간병 덕분에 그녀의 몸은 조금씩 나아졌다. 자리에서 겨우 일어나 앉기는 했지만 여전히 머리카락은 하나도 없었다. 기력을 회복하게 되면서 그녀는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집 안팎의 일을 거들기 시작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몇 년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던 남편이 어느 날 집으로 들어섰다. 간혹 집에 들어오면 볼일을 마치기가 무섭게 돌아가던 사람이 그날따라 밤늦도록 돌아가질 않았다. 그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을 맞을 준비를 했다. 시집 올 때 해온 고운 비단 이불을 꺼내 방에 깔았다. 그토록 미워하던 남편이지만 부부란 게 뭔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남편이 자기 방에 들어오기만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남편은 끝내 그녀의 방을 찾지 않았다. 동이 트자마자 대문을 나서는 남편을 그녀가 붙잡아 세웠다. 그러고는 지금까지 가슴에 묻어두었던 원망과 탄식의 말들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하지만 미친 듯 울부짖는 그녀를 냉정하게 부르친 남편은 한마디 말을 남긴 채 쏜살같이 사라졌다. 완마, 임금이 걔하고 말하는 거 봤다냐? 그것도 남편이라고 신랄 같은 기대를 가졌던 게 잘못이었다. 그랬다. 남편 정근택은 그녀를 개로 취급했으며
자신은 임금처럼 높고 고귀한 존재라고 여기는 사람이었다. 그러니 무슨 대화가 필요했겠으며 해결책이 있을 수 있었겠는가. 그녀는 차츰 남편에 대한 기대와 미련을 버리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남편에 대한 원망도 컸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참다 보면 좋은 세상이 오겠지 유로하며 살았지만 이전부터는 확실하게 남편에 대한 모든 희망을 버리고 혼자서 살아가는 법을 익히게 된다. 뼈저린 고독이 깊은 병이 되었다가 죽음과도 같은 홍역을 치르고 난 다음 스스로 고독을 이겨내고 다스리는 길을 찾아낸 것이다. 소야 너는 내 신세를 아니? 문중경의 결혼 생활에서 남편 다음으로 그녀를 힘들게 했던 건 손위 둘째 동서였다. 시부모가 생과부 신세가 된 막내 며느리를 측은히 여겨 친딸처럼 아껴주자 이를 시샘에서 틈만 나면 그녀를 괴롭히며 혹독한 시집살이를 시킨 것이다. 여자의 적은 여자라고 했던가. 같은 여자로서 그리고 며느리로서 불쌍한 처지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손 아래 동서를 그토록 모질게 구박하다니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어쩌다 밥을 조금 모자라게 하면 둘째 동서의 심술이 시작되었다. 동서, 쌀 모아뒀다 부자 될라고 그러는가? 여자가 송가늠도 지대로 못해갖고 무신 살림을 한다고 나대는 것이여. 시부모님 앞에서 아양만 잘 떨면 다란가? 저 모양이니 작은 서방님이 집구석에 안 들어오시는 거요. 색시가 좋으면 어느 신랑이 밖으로만 놔둘겠는가. 추석 때 친정에 다니러 갔다가 친척 어른께 시댁 살림에 대해 몇 마디 한 것이 둘째 동서 귀에 들어가자 둘째 동서는 시댁으로 돌아온 그녀를 불러 끌어안치고 죄인 다루듯이 다그쳤다. 음에 시집 온 지 얼마나 된다고 친정에 가서 시댁에 콩팥이 쫓겨 있느니 많이 있느니 건방지게 주둥이를 놀리고 다닌다냐. 가만 보니 큰일 낼 사람이네. 잉? 갓 시집온 주제에 시댁 험담이나 하고 돌아다니다니 혼 좀 나야 쓰겠네. 오늘 그 못된 버릇 고쳐 죽고마. 둘째 동서는 사람 속을 뒤집어 놓는 말만 골라서 하는 남다른 재주가 있었다. 자고로 시집살이가 아무리 힘들어도 자기를 사랑해주는 남편만 있으면 참아낼 수 있는 법이다. 그런데 남편은커녕 자기 편이라곤 하나도 없는 시댁에서 누구에게 하소연할 길도 없었다. 그렇다고 시부모에게 이런 사정을 일러 바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녀는 아예 말을 하지 않고 살기로 작정했다. 그 뒤 그녀는 누가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하고 일절 사람들과 대화를 하지 않았다. 말을 하지 않고 산다는 건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하지만 괜히 트집을 잡혀 둘째 동서에게 구박당하며 사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다. 당시 그녀에게 유일한 말벗이 되어주는 것은 말 못하는 짐승이었다. 짐승들이야 말을 할 수 없으니 그녀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남에게 전할 염려가 없었다. 소야 너는 내 신세를 아니? 서방이 있어도 데리고 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자유롭게 말도 못하는 내 신세를, 내 신세가 어찌려고 일이 되었는지 너는 아냐? 이런 반벙어리 생활이 몇 년 동안 계속되면서 막내 며느리의 불쌍한 처지를 눈치챈 시부모는 둘째 아들 내외를 분가시키기에 이른다. 둘째 동서가 없는 시댁은 천국 같았다. 시부모를 친부모처럼 섬기며 효성을 다하자 사람들은 그녀를 칭찬하고 인정하기 시작했다. 문중경이 아무리 천사처럼 착하고 남을 미워할 줄 모르는 성품을 가진 여자라고 할지라도 인간적으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한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는 바로 결혼 첫날부터 자신에게서 남편을 빼앗아간 정근택의 소실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소실이 만삭의 몸을 한 채 해산을 하기 위해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염치 없고 뻔뻔스러울 수 있을까? 보통 사람 같으면 집 안에 들여놓지도 않았을 것이다. 억지로 집 안에 들어왔다는 손 치더라도 거들떠보기도 싫었을 것이다. 그러나 문중경은 그러지 않았다. 원수 같은 소실을 작은 댁이라고 부르며 자기 방으로 불러 손수 몸소리까지 해줬다.
이때는 아직 예수를 믿을 때도 아니니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그런 것도 아닐 텐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선할 수 있는지 쉽사리 이해가 가지 않는 장면이다. 아무튼 그녀는 소실의 건강한 해산을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방에 불을 지폈을 뿐만 아니라 아이를 낳을 때는 직접 받기까지 했다. 예쁜 딸이었다. 이때까지도 시부모는 소실을 거들떠보지 않았고 소실이 낳은 손녀딸조차 쳐다보지 않았다. 하지만 문중경은 마치 자기 딸인 것처럼 귀여워하면서 온갖 정성을 다해 아이를 돌봤다. 소실에게 매일 미역국을 끓여다 준 것도 그녀였다. 아이는 무럭무럭 자랐고 겨울이 지나 봄이 왔다. 그러자 남편과 소실은 딸 아이를 데리고 다시 그들의 거처를 찾아 떠났다. 정근택에게 본가는 필요할 때 와서 묵고 가는 여관이나 다름없었고 아내 문중경은 식모나 유모에 지나지 않았다. 가면서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다. 고마운 걸 아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짓을 할 리도 없었다. 남편과 소실은 그렇다 치더라도 딸아이 문심이는 보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다. 오랫동안 정에 굶주렸던 그녀로서는 자신이 직접 받아 키운 예쁜 아기에게 푹 빠져버리고 만 것이다. 문심이의 돌이 다가올 무렵 그녀는 예쁘게 아기 옷을 지어 문심이를 보러 소실의 집을 찾아갔다. 그러나 쉽사리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바로 그때 남편이 나타났다.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그녀를 본 채 만치 휙 지나가 버렸다. 게다가 소실은 달갑지 않다는 표정으로 퉁명스럽게 뭐하러 왔냐고 따져 물었다. 그날 그녀는 집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아기에게 줄 옷까지만 전한 채 쓸쓸히 돌아서야 했다. 철저한 문전박대였다. 남편이야 원래 그런 인간이라 해도 소실이라는 여자는 그래서는 안 되는 입장이었다. 자기가 해산할 때 그렇게 정성스럽게 돌봐주고 아이를 받아 온갖 사랑을 다 쏟으며 키워준 사람인데 그렇게 대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돌아오는 길에 그녀는 눈물이 앞을 가려 걸을 수가 없었다. 괜히 길을 나섰다가 후회했지만 이미 지난 일이었다. 그 뒤로 그녀는 소실의 집을 2번 다시 찾지 않았다. 시집에서의 유일한 기쁨. 문중경의 결혼 생활 중에서 유일하게 위안이 된 것은 시아버지였다. 비록 남편을 잘못 만나 괴롭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지만 시아버지의 따뜻한 배려와 보살핌 때문에 그나마 모진 세월을 참고 견딜 수 있었다. 시아버지는 언제나 막내 며느리 편이었다. 망나니 같은 아들을 둔 잘못으로 며느리에게 늘 죄인의 심정으로 살았던 것 같다. 그녀가 간혹 슬픔과 분을 못 이겨 우물가에 있던 바가지를 던져 깨버리거나 물동이를 박살내는 일이 있을 때에도 얼마나 속이 상하고 답답하면 저럴까 하면서 분이 풀릴 때까지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바라만 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지가 그녀를 불러 조용히 말을 건넸다. 아가 고생이 많지? 나아가 정말 너를 볼 면목이 없단께. 이 미친놈이 지 마누라를 버리고 애비애미 말도 안 들어 처먹으니 어찌했을지 모르겠다. 인자 너도 그놈을 서방이라 생각할 것 없다. 앞으로 네 혼자 살아갈 궁리를 하거라. 근데 어려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이다. 그랑께 일단 글이라도 익혀두는 거이 어떠냐? 너는 총명하고 똑똑하니께 금방 배울 수 있을 것이다. 국문이라도 배워두면 사는데 도움이 되겠지. 나가 가르쳐 줄란께. 시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난 문중경은 뛸 듯이 기뻤다. 그토록 소원하던 글을 배울 수 있게 되다니 꿈만 같았다. 그동안 힘들었던 모든 고통과 시름들이 눈 녹듯 녹아내리며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살다 보니 이렇게 기쁜 날도 있었다. 아버님 징하게 고맙고마니. 징하게 고맙고마니. 사실 옛날부터 글을 배우고 싶었나게요. 그런데 여자는 글을 배울 필요가 없다고 해서 그만 포기하고 살았어라. 이라고 아버님께서 글을 가르쳐 주신다고 하니 너무 좋아서 말문이 다 막힌다게요. 참말로 열심히 배우겠어라 아버님. 그날부터 그녀는 시아버지로부터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다. 시아버지는 종이에 글을 써서 담뱃대로 한자 한자 짚어가며 가르쳐 주었다. 그녀는 큰 소리로 따라 읽으며 글을 배웠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가, 갸, 거, 겨, 고, 교, 구, 규. 그 시절 연필과 공책이 있을 리 없었다.
글을 쓸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글을 써가며 익히고 또 익혔다. 집신 삼는 데 쓰는 신고를 깎아 벼루를 만들고 시아버지에게 붓을 한 자루 얻어 하얀 공간만 있으면 쉬지 않고 글 쓰는 연습을 했다. 밤에는 어두운 초롱불 밑에서 글을 배웠다. 초롱불 밝기란 게 변변치가 않아서 등불 근처에서나 겨우 글을 읽을 수 있었지만 힘든 줄도 모르고 밤낮으로 글 배우는 일에만 몰두했다. 글을 배우는 동안에는 전혀 외롭지도 힘들지도 않았다. 남편 생각은 티끌만큼도 나지 않았다. 이렇게 글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한 결과 얼마 지나지 않아 한글을 다 깨우쳐 자유자재로 글을 쓰고 읽을 수 있게 되었다. 가르친 시아버지도 신기할 정도였다. 이때부터 그녀는 닥치는 대로 책을 읽기 시작했다. 그래봐야 시골 섬마을에 읽을 거리가 많지는 않았지만 글이 있는 거라면 뭐든지 가져다 또 읽고 또 읽었다. 아마도 그녀가 경성에서 태어나 일찍부터 신학문을 배울 수 있었다면 대단한 학자가 되었거나 아니면 여성운동가 내지는 독립운동가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글을 배우고 난 뒤로 자신의 삶이 확연히 달라졌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이제는 집 나간 남편만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로 기다리다 지쳐가는 그런 삶이 아니었다.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아무런 목표나 의미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삶도 아니었다. 마음만 먹으면 뭐든 읽고 쓰고 알게 되었기 때문에 자신이 알고 확신하는 바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능동적인 삶을 살게 된 것이다. 나중에 그녀가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빠른 시간 안에 깊은 신앙의 단계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틈나는 대로 열심히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계속해서 신학을 공부하여 여성 목회자가 된 것 역시 그녀의 끝없는 호기심과 학구열 때문이었다. 시아버지로부터 우연히 배우게 된 글은 그녀의 인생을 서서히 바꿔나가는 소중한 촉매가 되고 있었던 것이다. 재봉틀과 삭바느질. 시집살이를 통해 유일하게 위안과 희망이 되어 주셨던 시아버지가 세월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자리에 눕게 되었다. 문중경은 온갖 정성을 다 바쳐 시아버지를 간호했다. 그러나 백약이 무효했다. 결국 시아버지는 일어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시아버지의 죽음은 그녀에게 커다란 충격이었다. 친아버지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그를 가르쳐주셨고 자신을 친딸보다 더 아끼고 사랑해 주셨으며 남편 없는 시댁에서 그래도 살아가야 할 이유를 주신 분이 바로 시아버지였다. 오히려 친아버지보다 더 많이 사랑해 주셨고 더 지극한 정성으로 모신 어른이었다. 이제부터는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할지 막막했다. 아니, 결혼 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남편 없는 시댁에서는 살 수 있었지만 시아버지가 안 계신 시댁에서는 살 이유가 없었다. 장례식 날 그녀는 실신할 정도로 목 놓아 울고 또 울었다. 그녀는 시아버지의 3년상을 치렀다. 온 마을에 효부로 이름이 알려질 정도였다. 3년상을 치른 후 시어머니와 그녀는 중동리에 사는 큰 시숙의 집으로 이사를 가 살림을 합쳤다. 등선이 큰 집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 여자 둘이서만 살기에는 너무 적적했던 것이다. 큰 시숙 영범 씨는 시아버지 다음 갈 정도로 문중경에게 잘해주었다. 시아버지와 마찬가지로 동생 때문에 고생하는 그녀에게 늘 미안한 마음이었다. 나중에 큰 시숙은 그녀의 목회 활동에 커다란 동역자 역할을 하게 된다. 한때 큰 시숙의 둘째 아들 태진이를 양아들로 삼아 사랑을 베풀며 즐거운 나날을 보냈으나 태진이 부부가 결혼한 후 경성으로 올라가게 되자 또다시 홀로 남게 되었다. 그즈음 그녀는 시집와서 20여 년을 살던 중도를 떠나 친정오빠가 살고 있는 목포로 이사하게 되었다. 그리고 목포 북교동 근처에 단칸 새방을 얻어 살면서 재봉틀로 삭바느질을 해서 생활을 꾸려나갔다. 세탁소라는 게 없던 시절이라 바느질 솜씨만 좋으면 일감은 꾸준히 있었지만 하루 종일 방 안에 앉아 바느질만 하다 보면 몸도 힘들 뿐만 아니라 마음도 신난해져 자꾸 옛날 일만 떠오르곤 했다. 바로 이때 삶에 아무런 낙이 없을 것 같았던 바로 그 순간 이제는 인생의 그 고단한 여정에서 그만 좀 놓여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 무렵 예수님은 그녀의 마음문을 조용히 두드리고 있었다. 인간적으로 보자면 그녀는 소박맞은 한스러운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녀의 깊은 슬픔과 인생에 쓴다는 사랑과 은혜로 가득 채우실 준비를 일찍부터 하고 있었던 것이다. 1927년 3월 5일 문중경은 평소와 다름없이 부지런히 삭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누군가 방문 밖에서 인기척을 냈다. 아무도 안 계시오. 좁게 들어가도 될까라? 그녀는 삭바느질 일감을 가져온 사람인 줄 알고 들어오라고 하고는 바느질에만 몰두하고 있었다. 안녕하시오? 자신과 비슷한 또래 점잖은 부인이었는데 삭바느질을 맡기러 온 사람 같지는 않았다. 자리에 앉은 부인은 가만히 가방을 열더니 책 2권 꺼냈다. 성경책과 찬송가였다. 책이라면 뭐든지 좋아했던 그녀였지만 성경책과 찬송가는 이때 처음 구경됐다. 자매님,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오. 그래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단께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어불면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뜨거운 지옥의 불구덩이란께요. 자매님, 사는 게 얼마나 고단하고 헛됩니까? 이런 세상에 참말로 믿을 거라고는 예수님밖에 없어라.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단께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라. 그분을 믿어야만 살 수 있어라. 지랑같이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에 대해 더 알아보시지 않을란가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오랜만에 자기 또래의 부인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 부인이 친근하게 느껴졌다. 목포로 이사온 이후 이렇다 할 대화 상대가 없었기 때문에 누구와 길게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없었던 것이다. 진우시방 손님 말씀이 뭐가 뭔지 통 알아들을 수가 없단께요. 근데 이상스럽게도 무슨 말인지 좁게 더 알아보고는 싶네. 지는 지식도 남편도 없는 사람이어라. 괜찮으시면 편히 앉아 자세히 이야기 좀 해보시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처음 만나자마자 친구처럼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대화는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이어졌다. 그녀는 처음 보는 부인 앞에서 지난 날들을 고백하며 여러 번 눈물을 흘렸다. 마치 인생 상담을 하는 것 같았다. 그려 지금까지 나가 누구 하나 의지할 데 없이 살아왔는데 이 여자 말이 사실이라면 정말 새로운 인생을 한번 살아볼 수 있는 건 아닌가? 그렇다면 믿어보는 것이요. 마지막으로 한번 속는 셈 치지 뭐. 그녀는 그날 이렇게 마음먹었다. 속아봐야 손이 날 것도 없었다. 매일 삭바느질이나 하며 말벗도 없이 외롭게 살아가는 처지도 말벗도 생기고 할 일도 생기고 읽을 책도 생겼으니 믿질 게 없다는 생각이었다. 따지고 보면 사실이 그랬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에 북교동에 있는 초가교회에 나가기로 그 부인과 약속을 했다. 북교동에 있는 초가교회는 훗날 한국교회가 낳은 위대한 영적 지도자이며 부흥사였던 이성복 목사가 전도사로 부임하게 되는 개척교회였다. 바로 이 교회를 통해 문중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성복 목사를 만남으로써 이제까지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전혀 다른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 오늘 여기까지 천국의 섬 중도 제2장까지 읽었습니다. 앞으로 전개될 우리 문중경 전도사의 모든 그 모습들이 궁금해지는 그런 아주 3장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또 다음에 3장부터 또 계속해 나가보겠습니다. 오늘 책 읽어주는 챔프 같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 뵐게요.